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경제 전망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습니다. 23년 경제는 여기 보신 것처럼 부제가 Great Recession, 심각한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초입에 해당되는 그게 23년의 모습일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둔합니다. 침체라는 것에 진입하기 전 단계예요. 근데 이제 침체가 시작되면 23년은 말 그대로 금리의 역습이 시작되고 침체가 본격화되는 해라고 보면 그게 생각보다 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령화잖아요. 아,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만나는 국면이라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급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단기간 안에 경험할 수 없다. 기준금리의 그림만 봐도 이렇게 22년 급격하게 오르다가 22년 끝자락이나 23년 초반부에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다가 기울기가 둔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23년 중반에 고점에 이르면 거기서 계속 머무는 거죠. 예.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주가에는 다른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선행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행지표니까 주가는. 그러나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역습을 받는 거죠. 주가하고 달리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리가 어디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기 전 단계 약 6개월 전 그 동안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 속도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조정되는 거죠. 예. 근데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약 6개월 전에는 이제 선행하니까 어떻게 보면 22년 끝자락 지금 10월, 11월, 12월이 이제 저점 형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빠르면 10월이고요. 좀 늦어지면 12월까지 저점을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환율도 좀 꺾이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의 직접적인 기준금리 고점에서의 영향보다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더 체감하시는 것은 아마도 고용 침체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영향받는 대상이 가계도 심각하지만 변동금리 대출자들 너무 심각한 거 맞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계층은 기업입니다. 기업들은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미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다 없애버리거나 기존의 스타 사업군 같은 거 육성하던 거 지금 당장 돈은 안 되지만 미래 돈이 되겠어 하는 그런 영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이런 거 다 철회시켜버립니다. 신규 채용도 당연히 줄겠지만 나가는 인력이 있을 때 그것을 메꾸는 역할을 안 하죠. 이게 고용 규모의 축소예요. 이게 본격화되는 지점은 23년 1분기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표도 다 나빠지겠죠. 그때부터. 지표들은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면 3분기 실적이라고 그래요. 3분기 실적은 아직 침체 안 왔다는 겁니다. 4분기까지도 침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워요. 정확히 얘기하면 둔합니다. 근데 23년에 침체가 본격화되는 거고요. 그럼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이들 국제 유가가 네. 뭐 이렇게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이들이 뭐 감산 합의 도출해서 또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만큼 그 수요가 그렇게 둔화되는 만큼 그 이상으로 감산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산 합의와 감산 합의 이행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감산 합의문을 봤거든요. 여러분 OECD에서 어떤 보고서 나오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오탈자 찾아보세요. 150페이지 보고서에 오탈자 하나라도 있는지 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펙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오펙이라는 그 기구에서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문 그게 한 페이지짜리 PDF가 나왔는데 제가 한 5초 동안 오탈자를 한 3개 봤어요. 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만드는 그만큼 허술하다는 거예요. 이 오펙의 감산은 감산 합의일 뿐이지 이행은 어려운 거예요. 원래.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 이 원유 가격을 못 잡으면 또 자국 물가를 못 잡기 때문에 나름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정점을 향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러피언 국가들이 그 정점이 늦게 찾아오잖아요. 고물가의 정점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뒤늦게 10%막 이렇게 찍어요. 이게 에너지 위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에너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원유 가격 못 잡으면 자국 소비자 물가를 못 잡기 때문에 정말 비축유도 아끼지 않고 꺼내들 거예요. 감산의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구두로도 얘기를 했고요. 그게 원유 가격을 너무 높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구두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이든이 내가 비축유 뭐 얼만큼 공급할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렇고요. 이미 저는 이제 책에다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죠. EIA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22년 2분기가 고점이고요. 이 말씀은 제가 2분기 때도 1분기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전망치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감산 합의 이후에도 EIA 전망치를 보니까 22년 2분기가 고점이고 3분기, 4분기 하향 안정화되고 그리고 23년에도 그거보다는 낮은 흐름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21년, 20년 뭐 그 전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22년, 23년은 고유가예요. 다만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물가도 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물가 정점 찍었냐?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정점 찍었다라고 좀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지난 6월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것. 정점은 아마 10월쯤에 확인할 거다. 그 얘기는 6, 7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봐도 그렇고 코어 인플레이션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입 물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예요. 수입 물가 상승세가 고점 찍고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 우리나라 물가도 고점 찍고 3개월 정도 후에 고점 찍고 갈짓자 행보를 보여요. 그게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잡혔는데 수입 물가가 잡히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고점 찍고 떨어져 22년 2분기에. 그 밖에 다른 원자재도 철, 비철, 금속, 곡물, 밀콩, 옥수수 다 마찬가지. 이런 가격이 22년 2분기, 3분기에 고점 찍고 그나마 안정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잡히고 소비자 물가가 잡히는 흐름인 거죠. 그러면 환율도 떨어지기 쉽지가 않겠네요. 강달러 기조는 조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달러 인버스 투자 좀 추천드리는 시점이 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 속도만 보지 마시고요. 미국도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베이비 스텝만 할 때도 강달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할 때도 이 강달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환율은 항상 교환 비율이니까. 예.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만큼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된다면 굳이 강달러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흥국 대비만 강한 것이지 강달러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달러 인덱스는 어쨌든 나머지 이런 이 기축통화국에 해당되는 이런 통화 가치와의 교환 비율에 해당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로만 본다면 강달러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무슨 국면이냐면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갔고요. 쇼트트랙 하는데 장거리 쇼트트랙.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유로존도 치고 나오고 스웨덴도 치고 나오고 우선 따라잡아야 되니까. 미국이 천천히 달렸으면 굳이 안 치고 나가요. 같이 천천히 가요. 같이 베이비 스텝 할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자이언트 빅 스텝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1%포인트 울트라 스텝을 하고 유로존도 역사상 처음으로 자이언트를 하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치고 나가는 속도가 미국은 이제 곧 둔화됩니다. 22년 12월이나 23년부터는 속도가 둔화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더 치고 올라가요. 물론 미국 기준금리를 역전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영국과 뭐 유로존 같이 포함해서 역전하진 않지만 그 속도가 더디다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국면에서는 달러 가치의 강세가 더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뭐 영끌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전세대출이자 뭐 주택담보대출이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 제일 걱정하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22년 끝자락만 먼저 보면 대출 금리가 8%. 사실 그런 관점에서 금리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경기 침체와 맞물릴 것이라서 뭐 드라마틱한 반등, 전반적인 시장이 어떤 종목 말고요. 시장이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축은 여전히 유효한 투자 방법이다. 저축이 투자가 되는 시대는 23년까지다. 22년, 23년. 그럼 그렇게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대출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대출 갚는 게 가장 우선적인 재테크 전략이다.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23년은 레버리징의 시대다. 그러니까 20년, 21년은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좋은 시점이고 23년, 22년, 23년은 디레버리징, 돈을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근데 더 걱정인 거는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에서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꺼려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투자를 이미 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거 외에도 투자는 계속 받고 뭐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조달 금리가 딸려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미 발생했죠. 벌써 발생했어요. 예, 이미. 기업 약 30에서 40%에 가깝게, 약 30%. 이 정도의 비중이 현재 우리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라고 조사가 됐고요. 또 향후에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빚을 갚는데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 졸라매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조사에서 이미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좀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조심해야 될 업종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기업들을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수익성도 보실 테고, 안정성도 보실 테고, 성장성도 보실 테고, 이게 가장 중요한 3대 지표잖아요. 근데 이런 지표들을 쭉 보실 텐데, 그 무엇보다도 23년에 여러분 투자 대상으로서 고려하실 때